이번 중례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연자의 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를 먼저 같이 하고 디스커션하고 나머지 3개 케이스를 같이 디스커션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자는 오글처 선생님 오늘 바쁘신데요. Cardiac shock in patient with severe aortic stenosis, interventionist perspectives.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CB와 AS가 카디오제닉 샥으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굉장히 사실 어렵고 무슨 약을 써야 할지도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 것을 굉장히 최대한 굉장히가 아니라 제 가능한 심플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세 남자 환자이고 시비어 AS를 이미 알고 있는 4개월 전에 이미 진단을 받았고 그 당시에 젊으니까 AVR을 레코멘드 받았던 환자분입니다. 환자는 고혈압과 10년 전에 PCI를 시행하였던 히스토리가 있고 숨이 차다라고 하면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신 게 아니라 일단 다른 병원 응급실로 먼저 가셨고요. 그 병원에서 풀모너리 이데마 CO2 리텐션 아마 PCO2가 거의 한 150 됐었던 것 같은데 보고 인투베이션 하고 바로 저희 이제 병원으로 탑의해야 될 것 같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외부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인데 이미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이제 응급실 119 내리자마자 바로 인투베이션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카디오메갈리가 굉장히 심하고 컨저스천은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풀모너리 이데마는 다 동반이 있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니셜 바이탈 사인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인투베이션하고 노레피네프린 쓰면서 내원을 하셨고 내원 당시의 혈압은 86에 41 정도 되고 프로비엠피, CKMP, 트로포인 T 다 올라 있고 포타슘 5.2 뭐 다 전반적으로 이제 확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랩 소견들입니다. 이 케이지에서는 ST가 LVH가 있으면서 약간 T 인버전이 있고 코로나리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정도의 느낌이 나는 이 케이지였습니다. 일단은 코로나리를 먼저 그래도 크레아틴이 많이 높지 않아서 했었고 10년 전에 PCI를 했었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요 메인 LED 서크가 약간 2개의 스텐트가 고 키싱 스텐트 같이 V 스텐트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 뒤에 리전들은 특별하게 디스탈 LED 쪽에 약간 인터미디어트 리전 이외에는 RCA는 깨끗하고 서크도 그렇게 심하게 병은 없는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심장 초음파인데 이게 심장 초음파 퀄리티가 이런 게 이분이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고 ICU에서 저 CH 찍고 바로 거의 니어 어레스트가 나면서 그래서 이게 그냥 베드사이드로 찍었던 거고 저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가장 이번에 이제 펠로 하면서 하다가 주니어 스텝이 되신 이제 에코 선생님께서 이제 하고 판도까지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걸 못 찾았는데 언제 또 다 재긴 쟀었나 보더라고요. Vmax 5.7에 민PG 84, AVA 0.5, EF는 한 40% 굉장히 베리 시비어 AS가 있고 LV 디스펑션이 동반되어 있는 카디오제닉 샥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요 전날 저녁엔가 오셨고 그 다음날 이제 낮에 CAG를 했고 CAG 하고 그 당시에도 놀핀이 한 6cc, 7cc 그 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CAG 하고 나서 2-3시간 만에 확 노레피네프린 요구량이 늘어나면서 환자가 거의 니어 어레스트가 발생하고 이제 에크모를 넣게 됩니다. 에크모를 넣고 나서 시비어 AS인 건 알고 있고 코로나리에는 문제는 없고 에크모까지 넣었고 젊고 탑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비어 AS에 대해서 소수적 치료 고려를 컨설트를 했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흉부외과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금요일이었고요. 이게 월요일 날 다시 근데 하이리스크 페이션트 해당돼서 탑의 시술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라고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크모 다 달고 CT 찍었습니다. 그래서 플래닝까지 다 해가지고 트라이커스 밸브고 그다음에 리플렛이 이제 다 리플렛 모두 다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플래닝 해가지고 에볼루트 프로 플러스 29를 넣기로 되었고 잘 했습니다. 문제 없이. 지금 탑의는 여러 군데 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29mm 넣고 23mm 포스트 벌루닝까지 해서 좀 덜 펴졌던 것이 예쁘게 잘 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뎁스도 나쁘지 않고 코로나리 액세스도 나중에 이제 PCI 하면은 고생스러울 것 같긴 하지만 이 V 스텐팅 때문에 그래도 문제는 다 없이 잘 끝났고 다음 날 에크모까지 다 뺍니다. 에크모 다음 날 바로 빼고 퇴원하시기 전에 보니까 민 프레셔 그랜드 19, TVR, PVR 제 눈에는 거의 안 보이는데 여기 조금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젝션 프랙션은 정상화되어서 잘 퇴원을 하셨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어제 혹시 저녁 때 케이스들을 조금 보셨으면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무슨 얘기가 있는지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시비어 AS가 있으면서 그냥 샥 없이 오는 환자들 그냥 멀쩡하게 오는 환자들은
그냥 검사할 거 다 검사하고 날 잡아서 일렉티브하게 타비를 하거나 뭐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하거나 하면 되겠지만, 카디오제닉 샥 같은 있는 환자들은 이 환자를 어떻게 먼저 메디컬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MCS를 할지 말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래도 결국엔 이제 탑이 아니면 사비를 해야지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탑이냐 사비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의 질문거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오르틱 스테노시스에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이제 환자의 헤모다이나믹하게 영향을 끼치는데, 뭐 프레셔, 볼륨, 플로우, 리지스턴스, 뭐 시스테믹 리지스턴스, 뭐 아오르틱 밸브 사이의 프레셔 그레디언트, 뭐 그 코로나리 플로우, 풀모너리 하이퍼텐션, 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시비어 AS는 아오르틱 밸브가 좁아서 LV에서 아오르타로 피가 못 나가는 거니까 LV 아웃플로우의 리지스턴스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고, 이 말인즉슨 애프터로드가 높다는 거고요. 이제 프레셔 그 AV 밸브의 아오르틱 밸브에 걸쳐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생기니까 이제 LV 쪽에 오버로드가 되고, LV가 버티면은 이젝션 프랙션이 그냥 좋아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충분하게 티슈 퍼퓨전은 안 되는 거고, 이게 버티지 못하면 LV 펑션이 나빠지면서 점점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고 마이오카디얼 퍼퓨전이 나빠지고 하트 페일리어, 카디오제닉 샥에 빠지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계단을 굴러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샥이라는 거는 뭐 오늘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SPP가 90 미만 30분 이상 바스프레서를 씀에도 불구하고 유린 아웃풋이 1시간에 30이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시럼 락테이트가 2보다 이상인 경우, 플루이드 리서스테이션을 해도 안 되는 뭐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도 있지만 대충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시비어 AS가 있으면서 샥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 샥이 있는 환자들의 예후가 확실히 유효하게 안 좋고, 이것을 메디컬 테라피만으로는 해결이 도저히 되지 않고 결국에는 타비를 하거나 사비를 하거나 뭔가 해결을, 근본적인 밸브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사실 어제 저희가 봤던 케이스들은 그냥 와서 확 이제 나빠지는 환자를 빠르게 그냥 거의 이머전트 또는 어전트 타비를 해가지고 쭉 살아났던 케이스, 조금 안 좋았던 케이스 뭐 이런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좀 뭔가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한다면 도대체 어떤 약을 써야 되냐. 뭐 예전에 과거 교과서들을 보면은 바소다이터 쓰지 말아라, 점점 그라디언트 더 심해지고 더 힘들어한다. 도부타민은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서 마이오카디얼 이스케미아를 유발하고 이제 어리드미아를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결국에는 실제 임상에서는 다 씁니다. 도부타민도 쓰고 노르에피네프린도 쓰고 바소다이터도 써도 굉장히 뭐 효과 보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다이유리틱스도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바소달리터 관련해서는 뭐 이게 그런 LV 디스펑션이 있는 시비어 AS 환자에서 뭐 연구된 언로드라는 연구도 있는데요. 사실 바솔라이터 쓰지 말라는 게 AV 에리어는 픽스되어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조금밖에 피가 못 나가는데, 그 피를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하고 이제 코로나리로 겨우 이제 보내려고 이 베스큘러 리지스턴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날려버리면은 이제 오히려 하이퍼텐션, 혈압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렇지 않다. 그냥 바소달리터 쓰더라도 시비어 AS 환자에서 뭐 이게 아마 12시간 뭐 24시간인가 그랬는데 카디악 인덱스도 늘어나고 하트레이트는 오히려 좀 안정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웨지 프레셔 등도 많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인 바가 있어서, 사실 약은 환자의 헤모다이나믹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쓰면은 될 것 같고요. M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에크모밖에 답은 없습니다. 에크모밖에 답은 없는데, 이 에크모의 원리와 이제 임펠라의 원리를 좀 비교해 보면은, 임펠라는 이제 LV 언로딩을 시킬 수 있는, LV에 있는 피를 끌어내서 이제 아orta에다가 뽑아낼 수 있는 이제 아오르틱 스테노시스를 어찌 보면은 약간의 좀 그런 기존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좋게 해줄 것 같은데, 사실 에크모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쏘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힘든 LV에서 나오는 피를 조금 더 막는 것도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뭐 티슈 퍼퓨전을 유지해 주니까 그게 이제 상쇄되는 것 같고요. 이제 또 임펠라의 단점이라고 우리가 쓰진 못하지만 단점 중 하나는, 안 그래도 그 좁은 아오르틱 밸브에 일단 임펠라를 넣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넣으면은 원래 나오던 플로우가 더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똔똔 그냥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이제 그 외국의 여러 가지 이제 엑스퍼트 컨센서스 등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아오르틱 스테노시스가 있으면서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 이제 임펠라를 먼저 해보라고 되어 있고, 에크모를 하게 될 경우에도 이제 LA 벤팅까지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그 LV 언로딩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한번 해보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임펠라 달고 에크모 달고 하면은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되기는 될 텐데,
위닝이 안 되는 게 맞는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해결되지 않고 아ortic 스테노시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아무리 한다고 한들 위닝 할 때 또 확 나빠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시간 벌이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인 탑이나 사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벌룬 안지오 벌룬 아ortic valvuloplasty는 저희는 사실 거의 안 하고 그냥 차라리 타비를 하는 게 더 빠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좀 해가지고 시간을 버는 그런 정도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샥팀 어프로치를 잘 해야 된다. 카디올로지스트, 심부전 카디올로지스트, 그 다음에 이제 서전 등을 통해 가지고 이 환자가 카디오제닉 샥으로 왔는데 6시간 이내에 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타비. 아니면 6시간 이내에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percutaneous MCS를 하면서 뭐 벌룬 엔조밸뉈플라스를 하든 안 하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해지면은 이제 타비 이밸루에이션을 하거나 뭐 사비를 보내고, 언스테이블 하면은 그냥 그래도 타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팔리어티브 케어, 그냥 포기해라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도 있기는 하길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탑이냐 사비냐? 좀 찾아봤는데 사실 정답은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오늘 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가 그런 내용인 것 같긴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미국에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살펴봤을 때는 점점 타비는 많아지고 사비는 점점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타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거는 뭐 다 이미 타비가 좋다고 알려진 고령의 환자들, 풀머너리 디지즈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 이미 오픈하트를 했던 환자들, 그 다음에 이제 임팔라 서포트가 가능한 환자들은 타비가 조금 좋다고 되어 있고, 이런 레트로스펙티브 아날리시스에서 살펴본 이런 아웃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타비를 페이버하는 것들이 블리딩이 적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가 적게 나타나고, 모탈리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약간 좀 이제 좋은 쪽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고, 흔히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타비할 때 많이 넣는다, 뭐 사비와 비교해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까 점심 강의에도 있긴 했는데, 뭐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닌 걸로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은 사실 저는 둘 다 환자의 프라이머리하고 얼전트하게 진짜 오자마자 바로 하고 CT 못 찍고 그냥 벌룬으로 측정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메디컬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된다면은 확실하게 CT 플래닝 해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장기간 예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마지막으로 케이스 잠깐 보여드릴 건데 꼭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 87세 여자고 흉통이 있고 이제 카디악 먹고 올라와서 왔고 난스템인 줄 알고 PCI를 했습니다. RC 오스도 굉장히 좁고 메인 오스도 굉장히 좁아서 PCI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코를 했는데 에코에서 시비어 AS가 나왔습니다. 4.2에 44. 환자가 이제 87세고 그 다음에 근데 보호자분이 없습니다. 결혼도 안 하셨다 그러고 타비하자고 그랬더니 절대 안 한다 그러고 해서 일단 퇴원을 하셨는데, 퇴원하고 퍼스트 팔로업 이후에 도망가셨습니다. 팔로업 로스가 됐는데, 어느 날 하필이면 이게 그 의료 갈등 이후에 3월 달에 하필이면 내가 ER 보는 반나절에 또 오셨는데, 프로비엠피 이렇고 CKMB 올라가 있고 락틱 애시드 3.2고 폐하 7.2, 환자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숨만 꺽꺽 쉬고 있고, 보호자가 인투베이션 절대 먼 조카 처조카인가 뭐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죽어도 인투베이션 안 한다 그래서, 그러면 금요일 오후였는데 라식스에 NIG 걸고 병동에 그냥 1인실로 해서 올려 보냈습니다. 돌아가실 것 같다고. 오늘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고 올려 보내드렸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밥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환자는 라식스 좀 쓰다가 그냥 엑스레이 멀쩡해져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분명히 시비어 AS는 더 심해졌을 텐데 에코도 안 봤는데 사실 다시 오셨을 때는 뭐 이런 상황도 있긴 하기 때문에 메디컬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생각보다 잘 될 수 있다. 꼭 MCS 아니어도 그러니까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케이스 상황에서는 이제 프라이머리 타비를 생각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에비던스가 많지 않아 가지고 다음 디스커션이 좀 하달 것 같습니다. 다음 같은 내용인데 카디오제닉 시약 인 페이션트 위드 시비어 에어틱 스테노시스 서전스 퍼스펙티브입니다. 원주 세브란스키 독보건의 홍순창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항상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주는 강의가 매번 점점 어려워지는 주제를 계속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난해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아까도 전에 내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뭐 많은 케이스로 뭐 익스피리언스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서, 또 기관마다 또 이제 경험치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보신 그 65세 남자는 저희 기관은 저런 상황은 무조건 다 이머전시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내용은 잠깐 78세 여자 환자분인데 응급실로 디스미아로 왔는데 응급실에 수행한 에코에서 CVAS를 진단받고 EF 한 40% 정도, 그다음에 이제 LAD 테리토리에 월모션 어브너멀리티가 있다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해지고 뭐 인투베이션 하고 약 쓰고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내과 선생님 보기에 엔스템이다. 자, 그러면 이런 샥이 있는 AS에 코로나리까지 같이 겸해 있으면 엄청나게 하이 리스크예요. 거의 뭐 50% 이상의 모탈리티를 갖는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이 환자 에스테이스 스코어는 55.3인데, 자, 이런 환자가 응급실에 와서 그 병원에 딱 있으면 내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탑이 무조건 데리고 뭐 에크모를 넣고 타비를 엔지오를 찍고 또 보고 타비를 하시는지, 아니면 일단은 각 병원의 서전들한테 얘기해서 일단 뭐 이런 환자가 있는데 빨리 응급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이런 환자를 치료를 뭘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난 남편보다 걔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간단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환자를 타비를 할 건지 사바를 할 건지는 요즘은 또 기관마다 타비를 많이 하시고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이제 과거 데이터입니다. 2010년부터 19년까지 데이터를, NIS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과거에 2010년쯤에는 수술이 비교적 월등하게 더 많았었어요. 하지만 점점 타비가 많아지면서 수술하는 응급 샥 환자에서도 응급으로 수술하는 케이스는 점점 줄고 타비를 하는 케이스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타비도 성적이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경험치가 올라가면서 이런 환자들한테서 인하스피탈 모탈리티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서전도 서지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2020년 부근에 와가지고는 한 20%대로, 물론 뭐 수술은 10몇 % 이렇게 지금 거의 유사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걸 보면 이제 타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하이 리스크에 대한 어떤 스케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20년 발표된 데이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미국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65세 이상인 환자, 타비한 환자들한테서 카디올로직 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와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봤는데 당연히 모탈리티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면 뭐 19%, 4.9% 카디올로지 샥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예후가 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뭐 MI나 스트로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비슷하지만 결국은 쇼텀 혹은 뭐 1년 이내 모탈리티 차이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카디올로지 샥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환자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예후가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최근에 나온 데이터인데 뭐 30만 명, 뭐 5천 명 이런 수를 인로를 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를 인로를 해서 정말 다시 이제 뭐 타비를 한 그룹에서 샥이 있는 것과 그런 연구를 비교를 해봤죠. 프로페스 팀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 명 정도인데 매칭을 하면 70대 중반이고 STS가 대략 10, 하이리스크 페이션트고 EF 보통 한 40% 딱 요 정도 되는 환자들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보면 1년 모탈리티가 거의 한 뭐 29%, 22%, 샥이 있는 경우는 이제 거의 한 30%에 가깝고 샥이 없는 경우는 뭐 그래도 하이리스크여서 그런지 한 22%. 우리가 쇼텀 30일에 가장 많이 이제 살고 죽는 게 결정이 나니까 환자가 안 좋은 경우는 쇼텀이 안 좋겠죠. 그런 거를 제외하더라도 한 19%, 18%. 결국은 원이얼 서바이벌 레이시 쇼텀을 합치면 70%, 한 30일 모탈리티를 제외하더라도 한 80%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이거 물론 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샥이 있는 경우가 없는 거의 차이를 보는 거니까 샥이 있는 경우는 많이 안 좋다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알겠지만, 그럼 샥이 없는 경우에서도 원이얼 서바이벌이 80%밖에 안 되는 건가? 굉장히 저는 이 페이퍼를 읽고 굉장히 뜨아했거든요.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를 제 기준으로 보면 수술을 하고 나서 원이얼 서바이벌이 80%라는 걸 저는 다 와닿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아까 똑같이 70대 기준 STS 한 10, 뭐 EF 40%의 환자들을 수술하면 10명 중에 2명이 1년 내에 죽나? 안 죽거든요. 사실은 수술. 뭐 제 환자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이제 좀 혼란스럽죠. 서브글로벌 어널라이시스를 하면 당연히 사기 있는 경우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뭐 MR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좀 더 안 좋다.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AS에서 핫페일러에 샷까지 동반된 환자를 타비를 하는 거가 과연 이거 좀 고민할 게 많지 않나. 아까 제 케이스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환자를 그러면 에크모를 넣고 타비를 하기 위해서 뭐 CT도 찍고 엔지오도 하고 이거를 그렇게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건가. 근데 그런 거 엔지오도 안 찍고 CT도 안 찍고 그러면 피저블하게 타비를 할 수 있는 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가? 또 타비는 뭐 그 에어차도 봐야 되고 바스큘러처도 다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타비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 결국은 그런 게 잘 되지 않으면 페리프로시저의 그 자체가 좀 불완성이 되거나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샥에 동반된 환자에서 1년 서바이벌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런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물론 뭐 국가에서 돈을 내는 거니까 그래도 많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이런 환자한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거 치료를 해주는 게 과연 이게 우리나라 의료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인가? 그러면 이런 환자를 전부 다 수술을 하는 건 그건 또 합리적인가? 이런 그래서 얼마만큼 서바이벌이 생길 수 있고 뭐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뭐 하면 케이스 리포팅인데 미국에서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서 이 친구들은 하팀 어프로치를 해서 결국은 수술을 했는데 결국은 수술을 하냐 타비를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하는 과정. 수술을 하는 과정 혹은 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는 결국 아까 내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샥팀이라든지 혹은 그 기관의 하트팀 어프로치가 제대로 돼서 응급실에 왔을 때부터 제대로 치료하고 빨리 에크모가 필요하면 에크모를 넣고 수술이 필요하면 빨리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팀 어프로치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케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운 환자들, 사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어떤 그런 고찰이나 어떤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오면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익스피리언스가 다 다르거든요. 수술하시는 선생님의 익스피리언스도 다 다르고 타비를 해본 선생님의 익스피리언스도 다 다르고 우리 기관에서 빨리 뭐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빨리 뭐 에크모를 넣고 엔지오나 CT를 빨리 찍어줄 수 있는 기관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느 쪽이 더 페이벌한지 이런 거를 또 고민해 봐야 되고 이 환자 페이션트 팩터 예를 들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살리는 거 살비즈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회복됐을 때 이후도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메카니컬을 넣어야 되는지 뭐 티슈 밸브를 써야 되는지 나중에 뭐 이 사람이 잘 회복됐을 때 그 이후의 단계는 뭘 어떻게 메디컬을 조절해야 되는지 이 사람의 라이프 익스펙턴시는 뭐고 가지고 있는 코모비티는 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것들은 그 기관에 있는 하팀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기관에 있는 하팀이 어느 정도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어느 규모의 환자들을 어느 시비리티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는지를 잘 토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신 이 환자는 에스테트 스코어 55.3이어서 일단은 저한테 새벽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첫 케이스 수술을 캔슬시키고 일단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이 환자는 뭐 에크모를 달고 뭐 엔지오를 하고 뭐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고 바로 이 상태에서 응급실 ICU에서 수술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응급으로 AVR을 수철리스 밸브로 하고 아까 보시면 월모션 어브널 엔지오는 하지 못했는데 월모션 어브너멀리티가 LAD 테리토리에 있다고 내과 선생님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피네스핀을 띄어다가 디스탈 LAD에다 캐비지를 같이 해줬어요. 그 수술실에서 보고 제일 깨끗할 것 같은 부위에다 일단 캐비지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잘 회복되고 나서 퇴원하기 전에는 EF가 59%까지 좋아졌고요. 2년 뒤에는 69%까지 완전히 리버스 리보넬링까지 다죠. 이 사람이 아마 제가 5년 전에 수술했었던 사람인데 아직도 내과에서 팔로우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 수술 직후에 태어나기 전에 CT 찍은 거 보면 수철리스 밸브도 잘 들어가 있고 지금 사피노스페인으로 지금 블런트하게 그냥 제일 깨끗한 LA에 그래프팅을 했는데 나중에 CT를 보니
여기 그 프락시말 LAD의 병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엔스테미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는 지금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런 어려운 케이스들은 결국은 아까 내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팀의 익스피리언스에 따라서 환자가 제일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페이버란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점점 서정께서 점점 소프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 사피노스 베인 연결하는 게 확인 안 하고 그렇게 연결해도 괜찮아요. 예? 저는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예, 이왕이면 리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저런 응급 상황에서는 만마리를 하베스팅을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샤깅 환자기다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하다가 진짜 수술실에서 에크모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저렇게 살비지를 하거나 이머전시 케이스는 일단 제일 빨리 하베스팅 할 수 있는 한 10분 15분이면 하베스팅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터넘을 열기도 전에 이제 빨리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붙이는 거고, 제가 LAD 테리토리를 그렇게 엔지오그램을 없는데도 한 가장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월모션 어브너리티가 분명히 있다고 이제 저희 내과 선생님은 에코 보시는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약 그걸 안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안 하고 나오면 이제 내과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AS를 이제 수술하고 나서 없애버리면 결국은 하이퍼트로피나 이런 것 때문에 오토 디맨드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가 이제 더 많이 되고 결국은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샥이 있는 환자는 결국은 회복될 수 있는 회복에 방해되는 한 가지 팩터라도 없애줄 때 훨씬 회복이 더 많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팩터들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보고 이 부분 정도, 거의 디스탈이잖아요. 이 정도에서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연결을 해줘요. 사실 실제로 저거 하나 연결하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월모션이 반드시 원인이 코로너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좀 신중할 필요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이 환자는 시비어 AS가 사실 더 도미넌트한 문제인데, 그러면 AS를 먼저 수술하고 리마를 떼면 안 되나요? AS를 먼저 수술을 하고 위마를 떼면 나중에 PCI 하면 물론 그래도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안 좋은 환자들을 살비지를 들어가고 그럴 때 저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아질 수 있는 팩터들을 최대한 없애주는 게 환자 회복에 훨씬 더 이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팩터들을 물론 나중 스테이지를 빨리 수술을 최대한 소심하게 하고 나중 스테이지를 기다려도 되지만 그러면 계속 이제 문제를 계속 갖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저기 옥철 선생님이랑 홍선 선생님이 발표한 케이스가 거의 비슷한데 이쪽은 탑이하고 이쪽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김성희 선생님부터 자기 본인은 이런 환자 오면은 탑이하겠다 아니면 수술하겠다, 수술 보내겠다, 이거 말해주시면. 선생님,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DNR을 받고 에크모 받든가 에크모를 넣는 거밖에 없고요. 사실 그냥 그 의견은 아니고 그냥 코멘트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 기관에서 아주 유일하게 이머전트 AVR을 했던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환자가 의도해서 이머전트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당시에 저희 흉부외과 선생님께서 50세 남환인데 모든 랩이 노말이 될 때까지는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시다가 환자가 카디악 어레스트가 나서 어쩔 수 없이 AVR을 하고 다행히 지금 잘 살아계신 환자분이 계신데, 그나마 그때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이제 서전 선생님들이 좀 계시고 수술이 돌아가던 시절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현재 많은 지방에 있는 병원은 수술을 할 수 있는 흉부외과 선생님이 없는 병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런 기관은 당연히 탑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시비어 AS가 있는 환자가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왔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당신이 지금 증상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증상이 생기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크니 내가 지금 하라는 대로 수술을 하거나 탑의를 하는 병원에 가든가 아니면 저기 나가서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거를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선생님. 김진지. 예, 일단은 환자가 스테이블 사진 엑스모 넣어놓고
그다음에 심호하면서 스티치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엠블만 잘 짜면서 이제 가면 되는 거라서 심어 놓고 스티치하고 그다음에 봐서 저는 아마 CS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좀 내려서 70세 이하인데 네. CBO에서 카디오제닉 샥으로 왔어요. 근데 이젝션은 30% 이하야. 근데 그러면 수술할 건지 탑의할 건지 한번 이렇게 케이스를 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박만 선생님. 일단은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야죠. 지금 이 상황이 말씀하신 거 아니면 스테이블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왔어요. 치료 모델을 선택할 건지. 70세 미만인데 EF 30. 아까처럼 뭐 63세 CBO에 뭐 이젝션 뭐 25%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흉부외과 선생님한테 먼저 좀 레코멘드 할 거고요. 그거 하기 싫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서성희 선생님. 저는 아까 뭐 오기철 선생님 케이스랑 교수님 말씀하신 건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일단은 저는 에크모를 안 넣어도 될 수 있는 타입니다. 다행히도 메디컬리 환자가 스테이블하다 그러면 탑의를 할 수 있으면 탑의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에크모를 넣었다 그러면 사실은 CT 찍고 한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크모 넣어놓으면 블리딩 CV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틀 3일을 CT 찍고 기다리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에크모를 넣어야 되면 저는 서지컬로 빨리 할 거고요. 에크모를 넣지 않고 환자가 메디컬리 좀 스테이블하다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63세인데도 그럼요. 여유만 있으면 더 좋은. 그냥 저는 사실 63세면 서지컬로 훨씬 더 많이 갑니다. 대부분 서지컬 갑니다. 혹시 정진 선생님. 저도 그 CT 플래닝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머전시면 사실 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CT 플래닝 없이 과연 탑의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걱정이 있어서 저도 약간 서지컬 쪽으로 좀 더 뭐 에크모 넣고 시간을 좀 벌어놓고 하트팀 어프로치해서 서지컬 쪽으로 좀 얘기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대 순환기내과 전대병원 순환기내과 현대용입니다. 저는 뭐 CS하고 상의해봐야 될 것 같은데 CS는 환자 좀 언스테이블이면 좀 OP 안 들어가줄 것 같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에크모 넣고 이밸류에이션 빨리 할 수 있으면 탑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가 그러니까 이제 카디오제닉 샥 오기 전에 미리 한 모더레이트 시비어나 심토마틱 12월 AS 때 미리 평가를 CT라도 먼저 해놓으면은 그 평가 타이밍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그 오규철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는데 거기는 CT 평가랑 이렇게 어떻게 빨리 이루어졌는지 얼마 만에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잘 알아요. 얼마 전에 하신 것 같은데요. 단기 기억력 장애가 아마 제가 그쪽 봤을 때 그 세이지 찍고 그 금요일 오후여가지고 세이지 찍고 금요일 저녁에 거의 니어레스 나서 에크모 놓고 주말 사이에 찍어놨던 아니다 월요일 날 찍고 화요일 날 탑의했나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아까 그 환자는 금요일 날 오후에 그랬는데 그러면은 서전이 나와서 에코 놓고 수술 바로 들어왔으면은 수술을 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맛집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월요일 날 갔는데 에코모 넣어 있고 CT는 찍었고 그래서 3월 탑의를 한 딱 그 전공의들 다 빠지고 펠로도 없고 했던 딱 그 3월 주말 첫 주말인가 두 번째 주말인가.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카디오제닉 샥까지 온 시비어 AS인데 60대다 그러면은 사실 탑의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탑의를 60대 했다 80 되기 전에 수술 또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슴 안 열었으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난 탑의 환자들 캐비지 해라. 만약에 랩트 메인을 PCI 했는데 막혔어요. 근데 에볼로 넣었어. 어프로치하기 어려워요. 수술시킵니다. 수술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수술적인 옵션을 탑의 이후에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은 저희가 치료 옵션을 선택하는데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그게 그 샥이면 수술을 만약로 CS 수술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거기서도 에크모 어차피 그게 펌프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 샥의 상태는 어차피 커버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수술이 어벨 바로 이머전시 수술 들어가면 하다면 되겠죠. 저는 수술 옵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에머전시 탑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성립된 개념이 아니잖아요 원래. 근데 그 탑이 CT란 개념을 해가지고 해서 그걸 분석해서 거의 일렉티브 CT 개념인데 오히려 에머전시는 서지컬이 더 빠를 것 같거든요 이게. 근데 그 장기 후생 경험이 많은데 근데 이머전시 때는 그냥
탑이 안 하고 T 가입이 그렇죠. 돼서 네. 에볼로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 루틴적인 프로시저가 아니고 거기에 맞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도 우리가 간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하드팀 6시간 이내에 결정해라.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전이 하겠다면 서전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카디올로지스트가 하겠다면 카디올로지스트가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저는 좀 약간 궁금한 게 네. 이게 지금 이젝션이 그 AS 때문에 확 떨어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심장 멈추고 이제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게 돌아오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혹시 홍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끝낸다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뭐 그렇다 보면. 제가 심장 수술만 2,000 케이스 정도 제 이름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주니어 때부터 안 좋은 환자들을 뭐 에크모 넣고 수술하고 뭐 입원 전시하고 살비지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거를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수술하기 전에 에크모 넣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에크모 뗀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수술장에서 떼고 나온 적도 있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위닝할 때 그냥 심장에 아무렇지도 않게 위닝이 돼서 수술 전에 넣었던 에크모를 수술실에서 떼고 수술장을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잘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상 MCX 듀러빌리티나 샥의 듀러빌리티가 긴 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메카니컬 서포트를 뭐 한 이틀 이상 했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뭐 금요일날 밤에 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뭐 뭘 못해가지고 뭐 샥으로 돼 있는 안 좋은 상태의 듀러빌리티가 병원 안에서도 오래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제 케이스를 보면 제가 있는 수술을 일렉티브를 다 캔슬 시키고라도 저런 환자를 무조건 이유 여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하는 이유는, 저렇게 왔었더라도 빨리 하면 할수록 빨리 하면 제 경험상 확실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빨리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건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빨리 하고, 우리가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MCS를 샥인 환자에서 MCS를 넣고 아니오트로픽스도 그게 오래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결과가 안 좋잖아요. 안 쓰고 있는 사람은 어레스트가 이벤트가 있었더라도 결과가 더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안 좋은 시간대를 계속 오래 두고 있으면 심장은 계속 망가진 상태로 오래 기기 때문에 리커버리 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밸브를 할 때 리버스 리모델링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다시 치료를 하고 나서 리버스 리모델링이 되는 시간도 아주 길어지는 것처럼, 그런 안 좋은 기간이 길어진 환자들은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환자가 회복되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최소화해서 빨리 하면 수술하고 나서 펌프 위닝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탑의를 안 합니다만,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샥 치료 원칙을 보면 이런 환자들 왔을 때 당연히 헤모다이내믹 그 스테빌리티를 잡는 게 먼저니까 MCS가 필요하면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할 때는 마이오카디움의 데미지를 줄이고 하트에 부담을 덜 주는 치료를 우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탑의가 더 먼저 아닐까 싶고, 아나토믹하게 이제 탑의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사바를 가야 되죠. 저희가 KBG PCI 결정할 때도 되게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것 같고, 롱텀하게는 어큐트하게 넘기고 나면 얼마든지 탑의를 다시 하건 아니면 사바를 하건 얼마든지 찬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큐트 할 때는 다른 우리 일반적인 샥 환자들 원칙하고 똑같이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샥 스테이투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인 경험에 따라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사바든 타바든 하트팀 어프로치 얘기되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다고 결정한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머전시 타바도 해보고 이머전시 사바도 다 해봤는데, 이제 환자의 아웃컴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결국 샥 스테이투스가 완전히 어레스트까지 가서 헤모다이나믹할 스테이블리제이션 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무리 빨리 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나이 여자 50세 CCU에 온사이트에서 캐비지를 한 적도 있거든요. 온사이트에서 사바를 한 적도 있어요. 수술방 들어갈 여유도 없어서 바로 이제 CCU에서 그냥 그 체스트를 바로 열었어요. 그 수술을 바로 했는데도 못 살린 정도도 있었는데, 그하고 이제 타바도 이제 이머전시로 주말에 여러 차례 해보면 일렉티브로 계획된 사람보다 훨씬 그런 상태로 오면은 성적은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의 샥 스테이투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이 없는
그 영역이죠. 그래서 아마 밤새도 끝장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AS는 VF가 생기기 전에 손을 봐야 된다. 생기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 이게 제 경험입니다. 네, 시간상 이제 두 주제 조금 이렇게 디스커션하니까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나름 머릿속에 뭔가 자리 잡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 그 심장 중환자 의학을 하고 계신 김진진 교수님께서 CVASN 아밀로이도시스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이제 아밀로시스 환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AS에서 아밀로시스는 생각보다 많이 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왜냐하면 아밀로시스가 원래 마이오카드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떠한 카드바스큘러 스트럭처에도 침착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제 보면 카드 밸브 중에서도 아웃밸브에 많이 컴바인되면서 이제 AS가 원래 없던 환자에서는 AS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원래 AS 환자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탑이 시행하는 환자의 65세 이상 환자 중에서 한 4에서 16%에서는 이제 카드 아밀로시스가 전반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이제 심장 질환 중에서 AS 보면 이제 한 연구에서는 8%가 AS가 진단되었고요. 이제 67%는 남자였고 환자의 평균 연령은 84세였고 이 중에서 AL 타입은 2%여서요. 아마 AL보다는 ATTR이 많이 컴바인되는 걸로 이제 연구되었습니다. 이제 아밀로시스 타입을 보시면 플라즈마 셀에서 이제 라티체인이 분비되면서 AL 프로틴이 만들어지면서 침착하는 AL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TCR 진의 뮤테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트랜스알렉틴이 생기면서 이제 침착해서 발생하는 ATTR 타입, 또 이제 AA 타입 세 종류가 있고, 이 중에서는 ATTR 타입이 가장 AS와는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가 AS가 진단이 되면 환자 임상 증상, 심전도, 심장 초음파, 기본으로 한자 요거와 더불어서 필요하다면 MRI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 것들은 잘 살펴보아서 환자가 하나 이상의 레드플러가 쌓여 있는 경우에는 further 팔로우를 필요로 합니다. further 팔로우에는 이제 본스테인 하고요. 그다음에 AN 타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실론 프로틴하고 유린 일렉트로포리시스를 하고 필요하다면 바이오프까지 해서 컴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드플러가 쌓인 무엇이 있느냐 보면 우선은 저희 케이스에서 이제 보였던 피처를 제가 표시해봤는데요. 65세 이상. 사실 거의 탑은 대부분 65세 이상 환자가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장 중에서는 핫펠러의 심텀. 환자가 숨이 차고 에데마가 차고 디즈니시 심코를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원래 혈압이 있던 환자가 혈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밀로시스 때문에 환자의 오토노미 그리고 페리페럴 뉴로패시가 컴바인되면서 혈압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원래 혈압이 없던 환자는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뒤에 심전도에서는 수도 임파 패턴이 보이고 로우 볼티지 나타나고요. 이제 혼적성 어브노멀티가 많이 컴바인돼서 부전맥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 초음파에서는 마이오카드움에서 이제 주라누라 스파클링 소련이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AS 페노타입 중에서 로플 오프레덴트 AS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마이트로 애눌라 이제 에스프라임 윤 미만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스트레인을 해보면 이제 론지튜드널 스트레인이 감소되어 있는데 에이펙과 스페어링 패턴으로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하트 MRI에서는 이제 서브 엔도카디아과 트랜스뷰라 NG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네이티브 T1 밸류가 증가되어 있고 ECV도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드플러거 사인이 하나 이상 있으면 이제 본스텐을 하고요. AL을 감당하기 위해서 실험과 유린 프로틴 엘렉트로포리시스를 시행을 하고, 이제 모노클로나 프로틴이 안 나오면서 본스텐에서 블레드 C3의 어택가 보이면 ATTR을 진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엔도마이오카드 바이옵시를 해서 컴펌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환자가 제가 다 뒤져봤는데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AS 탑을 받은 환자 중에서 이제 카드 아밀로시스 진단받은 환자 한 명 있어가지고요. 한 명 케이스 보여드렸습니다.
뇌환 단신 88세 남자 환자였고 리하실에 이제 심리하러 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숨차고 부어서 심장 초음파했고 AS가 진단돼서 왔는데 EF는 한 40에서 50 정도, 아웃밸브 에리어는 1 미만이었는데 아웃밸브 V매스는 2.4, 민피즈는 13.5 낮았었고요. 이제 환자는 10년도에 PCR 받았었고 당뇨, 고혈압, 디슬리피데미아 등의 기저질환이 많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심전도를 보시면 이제 전체 림리드에서 볼티지 0.5mm 이하로 다 나와가지고 로우 볼티지 소전 보이고 있었고,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카드마가 있는데 에피전이나 에다마는 명확하지 않았는데 아마 타병원에서 볼륨 컨트롤 충분히 하고 나서 이거는 많이 빠진 걸로 보입니다. 저희 병원 심장 초음파 보시면 EF는 45% 정도 조금 낮았었고요. 디퓨저의 LV 하이포카이네시아 소전 보이고 있었고, LVH 보이면서 마이오카드음의 디퓨저 18% 소전 보이고 있었고, 이제 아웃밸브 잘 열리지 않는 거 보이고, 이제 V맥스는 2.4 나왔고, 민피즈는 저희 병원에서도 11.7 낮았습니다. 근데 아웃밸브 에리어는 1 미만 나와가지고요. 로플로스레든 CVAS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스트레인 했을 때에 디퓨저 스트레인 값이 감소되어 있었으나 체류온탑, 에이펙과 스페어는 소전을 보여서 뭔가 이 환자는 인플루언시브 디지가 있는 환자구나 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날 도비타민 스트레스 약효를 시행했고, 이레션 프레셔는 점점 올라가고 아웃밸브 V매스도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스트로크 볼륨 인덱스는 별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소전은 이제 언더라인 인플루언시브 카디오마이오패시 때문에 스트로크 볼륨 인덱스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카디오아밀로시스 환자에서 스트로크 볼륨 인덱스의 감소는 이제 환자의 예술 안 좋은 예를 시사하는 소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탑알로 왔던 환자여가지고 CT도 시행했었고요. 보시면은 이제 아웃밸브 칼슘이 많지 않아서 칼슘 수치는 313이었고, 이제 아웃밸브 오픈 이 정도에서 탑에 플리노까지 시행했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MRI를 했었고, 이제 인트라벤트루스나 septum은 10mm로 두꺼워져 있었고, 보시면 이제 이분은 이제 LV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LV뿐만이 아니고 RV에도 LG 소전이 보이고 있었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마이오카드음의 LG가 이제 보이고 있어서 이분은 뭔가 단순 CVAS 환자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볼스텐을 저희 병원 디피드 볼스텐 하는데요. 디피드 볼스텐을 시행한 결과에서는 블레드 시리에 하이 업테이프 소전을 보여서 ATCL 아밀로시스를 이제 진단할 수 있는 환자였습니다. 하실라이드 AN 타입 배제하기 위해서 실험과 요즘 프로틴 입히를 시행하였고, 노말 패턴을 보였고, 이 환자는 엔도마이오카드 발포까지 시행했고요. 이제 트랜스알렉틴의 이뮤노시스토셈스까지 시행하였고요. 포지티브 소전이 나와서 이 환자는 ATT와 카드아밀로시스 유전자 감소까지 시행했습니다. 와일드 타입 진단됐고요. 그다음에 로플로스 CVAS다 해서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카드아밀로시스 치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진단됐고 최대 스탑이라고 해서요. 대부분 아밀로시스 환자가 부전맥이 많이 컴바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컨덕션 디소더를 잘 예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환자들은 스트로크 볼륨이 대부분 낮아서 맥박이 너무 낮추면 카디악 아프스 떨어집니다. 그래서 맥박이 너무 낮추지 않도록 해야 돼서 베타블로커나 이제 보스름 같은 약제는 최대한 쓰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P가 컴바인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엠볼리제이션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이제 숨 문제가 없다면 안티코아듈레이션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환자가 에데마 컨트롤 하기 위해서 인후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베타블로커나 이런 약제들은 이제 신부전의 필수 약제인데 안 써도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핫페일러와 아밀로시스가 컴바인되는 환자에서는 핫페일러 매트릭스를 한다고 해서 이제 환자의 생존율을 올려준다는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에 아밀로시스로 인한 핫페일러 환자에서는 반드시 포퓰러를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ATTL 환자여서 와일드 타입이어서 치료하지 않고 하파미스를 치료하는 거였는데, 당시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이제 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무성 공급을 제기하면서 아밀로시스에 대해서는 치료하지 않고 그냥 웰렛만 다녀보셨습니다.
그랬는데 1년 뒤에 환자는 숨차서 다시 이제 원래는 잘 다니다가 응급실로 왔고 BNP가 10배 이상, 10배 정도 올랐고요. 이제 S레이에서는 또 이제 하도 마감이 심해지고 에피전 생기고 심장 초음파가 이제 갑자기 EF가 20%까지 떨어지고 심장 초음파에서는 이제 여전히 CVAS 소전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타파미디스는 단단 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이제 판만 문제라도 먼저 해결을 해주자 하는 생각에 이번에는 이 환자는 타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사피엔 밸브를 통해서 타비를 시행했고 타비하고 한 달 뒤에 심장 초음파 했는데 이제 타비하고 나서 PBL 소전은 없었고 이제수는 44%로 다시 예전으로 회복하였고요. 이제 아밀로시스에 치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LVH나 RVH는 이제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제 할 일렉트릭 마이오카디움은 변화가 없는 소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밀로시스와 에이스가 혼반되는 환자에서 타비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한 연구에 의하면 이제 타비하고 이제 두 질환이 혼반되는 환자에서 타비하고 아밀로시스만 하는 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당연히 타비를 하는 것이 더 서바이벌 개인이 있었고 피별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고요. 그러면은 이제 안전하냐 하는 부분인데 AS만 있는 환자와 둘다 있는 환자 보았을 때 모탈리티 안보는 차이 보이지 않았고 이제 하펠러나 CV 호스피탈리제이션, 퍼먼트 페이스메이커도 사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높은 정향은 보이는데요. 톤제는 0.05 넘어서 일단 정향은 보이나 톤제는 차이는 없어서 둘 다 있는 환자에서 타비도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에디토리얼인데요. 이제 타비하는 환자 일단은 이제 65세 이상 거의 대부분이니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이제 보면서 이 환자가 아밀로시스가 있지 않은지 의심을 해보고 의심이 되면 디피디 스캔을 하고 이제 또 시럼 프로틴 이제 율린 프로틴 일소프로시스 하고 네거티브고 이제 본 시스템 포지티브 나오면 CTI 진단되면 유전자 검사하고 타이핑 하시면 좋겠다라고 권유하였고요. 이제 워낙 이제 일반주의 AS 환자에서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타비 약속 처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비하는 환자는 무조건 까먹지 않고 할 수 있게 다 아예 세팅되어 있어가지고 타비하는 환자는 다 타비하고 이제 2, 3일째 본스트 하도록 다 세팅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은 강의 3개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강의는 서울성공 승재호 선생님께서 포스타비 환자한테 어큐 AR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작년까지는 강의만 들었었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타비 환자에서 어큐트 아오틱 리거지테이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탑이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뭐 하이 인터미디어트 리스크에서 하고 로우 리스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아우텍 리거지테이션은 뭐 메이저 컨선으로 남아 있고 이 시술 이후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프로시저럴 AR이 이 타비한 환자들의 이 모탈리티에 이제 프레딕터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이런 마이드한 AR이 있는 경우에도 예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예전 논문인데 이거를 뭐 보통은 트랜스밸뷸러, 파라밸뷸러 리거지테이션으로 나누는데 뭐 수프라 스카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서 그림을 가져왔고요. 트랜스밸뷸러 리거지테이션의 경우에는 이 밸브 안쪽에서 이 센트럴 제스로 생기는데 주로 이 리플렛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리플렛에 티어나 뭐 퍼포레이션이 생기는 그런 디스트럭션이 생기는 경우에 이런 센트럴 리거지테이션이 생길 수 있고 밸브가 조금 오버 다이레이션 됐을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파라밸뷸러 리거지테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많거나 언더사이징 되거나 언더딜라테이션 된 경우 이제 말포지션이 된 경우나 이 바이크러스피드 아우틱 밸브에서도 생길 수 있고 이 밸브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이제 빈도가 좀 다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스프라스쿼터는 사실은 이제 아주 낮게 이제 벤트리클 쪽으로 내려가서 된 경우에 이 스쿼트 위쪽으로 리거지테이션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PBR의 이제 종류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에 따라서 패소피지올로지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뭐 이제 마일드 이상의 이런 AR이 보통 한 30%에서 정도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지컬 ABR보다는 타비에서 이런 AR은 조금 더 많은 거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밸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에서 AR이 조금 더 많은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그럼 이렇게 파라밸브럴 리거지테이션이 있을 때 이것을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밸브가 임플란테이션 돼 있는 그런 이 뎁스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밸브 인 밸브 임플란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뭐 스네어로 조금 당겨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언더 익스펜션이 된 경우에는 포스트 딜라테이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비한 이후에 그 모더레이트 이상의 PBR이 있는 환자를 확인해 봤을 때 그 셀프 익스텐더블이 한 3분의 2, 벌룬 익스펜더블이 3분의 1 정도 됐었고 이제 타비를 한 군과 플러그로 막은 경우 그리고 이제 밸뷸러 플라스티를 한 경우를 비교해 봤는데 30일 뒤에 이 모더레이트 이상의 레지듀얼 AR이 타비를 한 군에서 제일 적게 나타났고요. 당연히 이제 레지듀얼 AR이 낮은 경우가 모탈리티 예후에 조금 더 좋은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라밸브럴 리거지테이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 방법도 있고 많이 연구도 되어 있는데 사실 트랜스밸브럴 리거지테이션은 훨씬 케이스도 적고 관심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트랜스밸브럴 리거지테이션의 경우에는 이런 밸브의 이제 디스펑션 그다음에 밸브 디제너레이션이 생기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펙션이 생기거나 트롬보시스와 관련해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칼시피케이션이나 리플렛 티어 등으로 인해서 밸브 디제너레이션이 생기면서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럭처 밸브 디제너레이션을 정의할 때도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증가하는지와 이런 아우틱 리거지테이션이 생기는지 어느 정도 생기는지를 판별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은 사실 이제 저희 쪽으로 전원을 오시고 이전에는 다른 병원에서 파일업 하시던 분인데요. 2004년도에 서지컬 ABR 받고 밸브 디저네레이션으로 이제 17년도에 밸브 에이벤일브 타비를 에볼루트 23mm로 받으셨던 분입니다. 원래 한 트리커스패드 리거지테이션은 조금 있었고 파라밸브럴 릭은 거의 없었는데 환자가 이제 하이퍼나트레미아, 뭐 너지아 이런 거로 자주 입원을 하셨던 분이었고요. 이번에도 볼레믹 하이퍼나트레미아로 좀 볼륨 컨트롤 좀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환자가 보미팅 뭐 있으면서 세츄레이션 떨어지고 인투베이션 하면서 이제 ICU로 이식을 했고 거기서 이제 시행한 에코에서 이제 리거지테이션이 심해져서 인투베이션하고 이노트렉스도 달고 있는 상태로 저희 쪽으로 전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쪽 이 병원 에코인데요. 이게 입원 전에는 이제 파라밸브럴 릭은 거의 없었고 뭐 TR은 조금 있었던 상태였고요. 밸브 펑션에는 문제가 없던 환자였는데 그렇게 세츄레이션 떨어지고 중환자실로 이식하면서 이제 파라밸브럴 릭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일업 했을 때는 프레셔 그레디언트도 늘어나고 파라밸브럴 릭과 함께 이런 센트럴 밸브럴 리거지테이션도 심해져서 그리고 TR-MR도 이제 심해진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쪽 병원에서 CT도 찍었었는데요. 일단은 그 라이트 안테리어 사이드 리플렛 쪽으로 리플렛 티어가 조금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으로 전원 오시고 나서 이제 엑스레이에서 풀모너리 에데마가 심하신 상태였고 이제 오시자마자 포터블 에코 보고 이제 바로 시술로 들어갔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밸브가 프레임에 걸려서 뭐 이제 스네어로 좀 잡아서 이 밸브를 조금 각도를 조금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네어로 당기면서 밸브 이제 디플로이 하고 이제 포스트 발론까지 시행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인데 그래서 에볼루트 23mm에 또 에볼루트 프로 플러스 23mm 임플란테이션 된 상태고요.
이제 포스트 에코에서는 뭐 센트럴 AR은 없고 파라벨뷰러 링만 트리비얼하게 남아 있는 상태고, 이퓨전은 조금 있지만 에이다마는 호전된 상태로 환자 퇴원하시고 외래 잘 다니고 계십니다. 저 케이스 조금 찾아봤었는데 뭐 결국엔 이제 리플렛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AR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인데 이렇게 10개월 만에 생긴 경우도 있었고요. 뭐 여기서는 뭐 포스트 발로는 한 게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이거는 한 5년 됐는데 티어 생기고 뭐 판누스가 뭐 거의 반 정도를 이렇게 막고 있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이 케이스는 이 두 케이스에서 뭐 3년 5년 정도인데 체스트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에 조금 요런 게 생기지 않았나 해서 요거를 같이 묶어서 케이스를 발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로 에볼루시 조금 많기는 했는데 에볼루시 그 포사인에 조금 얇고 해서 리플렛 문제가 조금 더 잘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피엔도 조금 찾아봤는데요. 뭐 7년 6년인데 그 전에 파라벨뷰러 릭이 조금 있던 환자에서 이렇게 밸브 리플렛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경우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번 케이스였는데요. 이 경우에 조금 리뷰를 해보니까 오버사이징 되고 포스트 벌룬을 좀 했었던 게 조금 이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환자는 사실 서지컬 리스크가 좀 높아서 밸브 탑이를 좀 하고 싶었는데 보험 문제로 조금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그냥 이제 밸브 이번 케이스 저희가 보여드린 케이스랑 비슷한 건데 서지컬 밸브 넣고 에볼을 넣은 거 안에다가 이제 사피엔으로 이렇게 넣은 케이스들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밸브가 이제 조금씩 이제 새로운 밸브를 내면서 뭐 AR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이런 밸브 디제너레이션도 조금씩은 더 좋아지게 계속 밸브가 나오는 중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뭐 AR은 뭐 시술 이후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상태고 파라밸브러 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써서 조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트랜스밸브러 리거지테이션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듀러빌리티가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이런 경우에 이제 밸브 탑이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연자는 서울 아산병원 강도윤 교수님이고요. 제목은 Acute MR Treated by TIAR입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Acute MR Treated by TIAR입니다. 이제 탑이 쭉 나오시고 이제 티어 하나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저 데이터가 별로 없는 영역이다. 여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Acute MR은 저희 이제 옛날에 학생 때 이렇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누느냐는 다 달랐던 것 같고요. 제가 그냥 했을 때는 저희 이제 좀 설명하기 쉽게 디제너티브 펑셔널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흔한 거는 코달 업체에 의한 어큐트 디제너티브 MR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많고 저희가 그 쭉 봤을 때 응급실로 실려 와서 못 나가고 치료를 했다. 이제 그런 클립이 저희가 한 10례 중에 보니까 한 5%에서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약 3분의 2가 이런 케이스였고요. 코달 업체되고 그것로 인해서 이제 클립까지 진행한 환자고, 인펙티브 엔도카디티스나 류마틱 디지즈, 뭐 블런트 체스트 트라우마 이런 게 있을 때 어큐트 MR이 생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클립의 적응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큐트 펑셔널 MR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포스트 MR인 것 같습니다. 다들 관심 있는 부분이 이거고요. 포스트 MR 때 파피라리 머슬이 럽처가 되면서 뭐 파피라리 머슬이 덜렁덜렁하고 이러면은 거의 수술로 이제 응급 수술을 정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마이트랄 클립을 좀 시도하는 용감한 그룹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근에 그 이번 유럽 PCR 때 발표도 하고 논문도 좀 낸 바가 있습니다. 성적이 뭐 나쁘진 않다 이런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럽처까지는 아닌데 특히 서컴플렉스 테리토리 아니면은 빅 RCA에 데미지가 되면서 파피러리 머슬 디스펑션이 생기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면서 어큐트 MR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제 생각에는 티어에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닉 MR의 어큐트온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그냥 하트 페일리어 나빠졌다 그러면 대부분 약물 치료 호전이 되는데 뭐 많지는 않지만 저희 경험상 말씀드렸을 때 새로 APB 생기면서 MR이 악화되고 그 MR이 또 APB를 악화시키고 이런 경우는 도저히 약물 치료를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미오다론 로딩 해도 APB 안 잡히고 이런 경우에는 클립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APB 진정이 되고 좀 볼륨 컨트롤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AP를 먼저 해야 되느냐, MR 치료해야 되느냐, 이거 지금 뭐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관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케이스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큐트 펑셔널 MR 생기거나 어큐트 디제너티브 MR 다 생기더라도 크로닉과 다른 점은 결국 LV가 크지가 않고 LA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리저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멀 사이즈 챔버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은 환자가 그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안테리어 플로우가, 그러니까 에오타로 나가는 플로우가 너무 없어서 결국 샥에 금방 빠지고 프로모니 이디마가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남자 80세 환자, 저희가 이제 아마 클립 케이스 여기저기 보셨을 텐데 대부분 이렇게 보여줘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 이런 게 어큐트 MR 케이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건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들 몇 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80세 환자가 서든 디스미아로 니아4 해서 응급실로 실려갖고 타원에 입원해 있다가 호전이 안 돼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DNR까지 받으셨다고 그러고 회복이 안 됐다 이러셨는데 외과 선생님 생각은 아마 다르실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 산소 노르에피네프린 달고 연락이 돼서 오셨고 바이탈 사인은 약간 샥 스테이터스였고 에코 봤는데 바이커스피드 시비어 AS의 시비어 이센트릭 MR로 포스테리어 메디얼 스캘롭이 이제 찢어지면서 환자가 나빠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AS도 심한데 환자 평소에는 증상이 전혀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혀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나이에 그냥 맞는 정도의 그냥 약간의 호흡곤란, 큰 불편 없이 사셨는데 이번에 처음 디텍이 된 거고 아마도 AS는 서서히 진행해서 환자가 모르고 있다가 MR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환자가 디컴펜세이션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 봤을 때 이제 뭐 TT 마찬가지로 시비어 MR 같이 보였고 하디틴 디스커션해서 이제 DVR 하면은 좋죠. 근데 그 당시 이제 환자분도 그렇고 너무 좀 병원 생활을 한 3, 4주 동안 샥스테이서 지내고 이러면서 뭐 수술은 거부를 하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타비를 먼저 했습니다. 바이커스피드라서 칼슘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벌룬 밸브로플라스티 했고요. 무섭습니다 보면. 열린 거 확인하고 사피엔 3 밸브 저희 넣었고 탑이 어렵지 않게 금방 됐습니다. 그래서 잘 됐고 이후에 포스타일레이션 한 번 더 하고 PVL도 별로 없는 상태로 회복된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바로 TE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 코달 럽처로 인한 시비어 MR이 펑셔널 MR의 경우에는 AS 치료하면 좋아지지만 이 경우는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고 저희 에코 선생님이 이제 예측을 해서 바로 확인을 했고요. 타비 결과는 좋다. 그 다음에 TE 왔는데 여전히 시비어 이센트릭 MR은 헤모다이나미컬 스테이블 시그니피컨트하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마이트랄 클립도 하나, 2개 넣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금방 퇴원하셨죠. 그래서 파이널 리절트인데 이런 환자들도 이제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별개지만 이런 식으로 환자가 어큐트한 코달 럽처가 생겨서 디컴펜세이션이 빠지고 시술로서 회복하면 또 굉장히 빨리 회복하기 때문에 물론 수술도 좋지만 시술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환자 이건 에코 팔로우이고 또 다른 환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히스토리가 긴 분입니다. 96년도 MI, 또 PCI, 월스텐트 그리고 97년도, 2007년도 넌스테미 이때 서컴플렉스 MI를 맞으면서 에이펙스에는 포스테라테랄 월 A 카이네즈가 생겼습니다. 이제 크로닉하게 이제 MR이 잘 생기는 어떤 세팅이고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나빠지는 게 이제 어떤 한도를 넘어가면서 컴펜세이션이 안 되면은 서컴플렉스 쪽으로 이제 파필러리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고 MR이 심해집니다. 환자가 잘 EF30%인 채로 20년간 잘 사셨는데 갑자기 숨이 차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약은 이전에 약은 이제 아주 풀 메디케이션은 못 하고 있었고요. 근데 에코를 보니까 이거는 시비어 MR이 이전에 왼쪽에는 없었는데 오른쪽에 이제 새로 생겼고 굉장히 이센트릭합니다. 잘 안 보이죠? T에서 에코를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보면은 보이고 뭐도 심하고 증상도 심하고 T 보니까 이게 A3에 프로엑스가 생기면서 환자 좀 나빠졌구나. 그리고 이스케믹 MR 컴포넌트도 동반돼서 같이 심해졌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EF 낮고 고령이고 그래서 저희가 클립으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NTW 클립 하나 잡고 또 하나 좀 추가적으로 펑셔널 아까 메디알 쪽에는 프로랩스에 의한 디제너티브 컴포넌트, 라테랄 쪽은 펑셔널 컴포넌트가 남아서 두 부분을 잡고 시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팔로우 보시면은
MR은 뭐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렇다고 이제 EF가 막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 상태로 환자는 재입원 없이 2년 정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큐트 MR이 디제너티브 체인지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환자 당연히 이제 수술이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지만 수술의 고위험군이라면은 클립으로 치료할 경우에 회복도 빠르고 치료가 잘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이게 어려운 건데요. MI 후에 어큐트 FMR. 이거 제가 이제 해리슨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큐트 MR은 어큐트 MI에서 파퓰러리 머슬 럽처에 의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포스테로 메디알 파퓰러리 머슬이 싱글 블러드 서플라이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생긴다. 그래서 대부분 그쪽 그쪽 파퓰러리 머슬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 밖에도 액티브 이스케미아가 있는 경우에 어큐트 MR이 트랜지언트하게 생길 수 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환자 막 나빠져서 응급실 왔는데 치료하고 에코 보면 노말이죠. 또 좀 지나면 또 나빠지고 보면은 이제 MR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머리 PCI 하더라도 모더레이트 MR이 한 10% 정도, 시비어 MR이 한 1에서 2% 정도 남는다. 그래서 MI 환자에서 뭐뭐를 꼭 들어봐라. 이건 이제 스승님들한테 항상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베스큐라이제이션이 첫 번째일 거고요. 하지만 환자가 늦게 오거나 리퍼퓨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당연히 후유증이 남을 거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최근 리뷰 아티클이 있어서 쭉 읽어봤는데, 이제 메디컬 다이유레틱스가 당연히 기본이고 니트로프루사이드나 엔티지를 써서 에피소드를 줄이고, 안 되면 아이노트로픽스를 더하고, 어큐트 디테로레이션이 있고 카디오제닉 샥이 있을 경우에는 IABP, 안 되면은 에크모, 아니면 임펠라 또는 에크펠라 같은 거를 써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이제 서지컬 리페어라가 TOC로 다들 생각을 하고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좋은 대상이 될 것이냐, 그리고 얼리 모탈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수술해달라고 하면은 대부분 서전 선생님들이 기다려달라 합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면 심장이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럼 버티는 거죠. 저희는 버티다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수술 들어가면 또 아웃컴이 나쁘고, 버텨서 좋아지는 환자는 또 좋은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미지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타이밍 오브 서저리가 뭐 잘 모르는데 리포티드 메디안 타임은 한 7일 정도다 이렇게 돼 있고, 트라이얼 레지스트리에서는 한 전체 샥 환자의 어큐트 MR 환자에서 그냥 서저리 오퍼를 받은 환자가 40%가 안 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대부분 약으로 최대한 버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새로 이제 기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써보고 싶어지는 게 저희 인지상정이고, 또 이게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하기 때문에 이 환자 살짝 데려가서 맞고 나오면 좋아지지 않을까,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장점은 헤모다이내믹 임프루가 빨리 나타나고 CPB를 안 돌려도 된다는 거죠. 다들 이제 MI 맞은 심장을 멈췄다가 세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카디악 서저리가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MVR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클립했다가 결과 안 좋으면 그냥 갈면 되거든요. 그리고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CPB 안 돌리니까요. 단점은 당연히 이제 테크니컬이 챌린징하고 플레이란 세그멘트가 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잘 골라야 될 거고요. 또 지금 잡았더라도 프로그레시브 엘브 리모델링이 생기면은 결국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겠느냐라는 컨선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만이라는 분이 계속 데이터를 냈는데 이스라엘 분입니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 레지스트리 시비어 시그니피컨트 MI 후에 생긴 517명에서 파퓰러리 머슬 럽처는 빼고 471명 중에 약 절반이 컨저버티브, 절반이 인터벤션 했고, 그 중에 반반 수술 시술을 했습니다. 그때 봤을 때 프로시저 타임 뭐 MI2 프로시저 한 2주 내외로 시술을 했고, 프로시저 석세스가 90% 이상, 모탈리티 3months, 리하스피탈라이제이션 3months가 뭐 크게 차이는 없었고, 원이어 모탈리티는 오히려 시술적이 좋았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어서 이게 유로피안 하트 저널에 퍼블리시가 됐고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퓰러리 머슬 이 환자도 심지어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건 너무 도전적이라서 오늘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굉장히 셀렉티브한 하이 익스피리언스 센터의 경험이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 보면은 레지스트리, 스몰 레지스트리만 있는데 다 합쳐보면 319명 정도의 환자인데 클립했을 경우에 얼리 모탈리티가 한 11% 정도다라고 데이터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좀 이렇게 클리니컬리 스테이블하는 경우에는 뭐 약 쓰고 아니면은 MCS 쓰고 서지컬 캔디데이트이 아닌 경우에 티어를 해볼 수 있겠다. 특히 만약에 캐비지 계획이 없고 익스피리언스 센터면은 티어부터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지금 조금씩 전문가의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겪었던 저희 환자인데요, 72세 여자입니다. 이분은 RCA가 디미니티브고요.
이렇게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엔지오 찍고 바로 어레스 나서 에크모 넣습니다. LAD, 썩 다 토탈입니다. 이분은 뭐 이제 의사 가족인데 복통이 있으셔서 밤새 이제 토를 하시다가 오니까 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PCI LAD 서크하고 에크모 넣고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EF는 조금씩 호전이 되고 하는데 위닝이 안 돼요. 환자가 계속 위닝이 안 되시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MR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비어 MR까지 나빠지고 환자가 뭐 위닝이 안 되고 계속 렁이 이 상태라서 클립 하나 하고 시간 지난 다음에 렁이 깨끗해지고 위닝이 돼서 지금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트리트먼트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좀 다른 환자인데요. 이분 79세 환자 넌스템인데 RCA 넌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술을 했는데 환자는 계속 MR이 심해지고 샥에 빠졌습니다. 이게 아마 그쪽 그 디스탈 RCA 쪽에 파퓰러리 머슬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샥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해서 그날 7시 인투베이션, 9시에 재는데 괜찮았고 IBP 넣고 3시에 에크모 넣고 환자 계속 나빠지는데 뭐 지금 수술이냐 시술이냐 고민하다가 이제 환자가 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원래 안 좋은 분이라서 시술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머전시 했고 한 모더레이트 MR 정도로 줄였는데 환자는 결국에는 MR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멀티 오간 페일러가 진행하고 어떤 그 한도를 넘지 못하고 에코 위닝이 안 되고 한 두 달 정도 이제 좀 버티다가 사망하셨던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어가 어큐트 디제너티브 MR 환자의 하이 서지컬 리스크 환자에서는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트 MI 환자에서는 환자 셀렉션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아직 어떤 나온 게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를 최대한 해보고 안 된 경우에 셀비지로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저의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5분 강의 잘 들었고요.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열띤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아마 뒤 세션이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 세션은 마치고 디스커션은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